겨울의 끝자락, 도시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 2층 서재에서는 두 여성의 손끝이 연신 종이를 넘겼다. 시어머니는 세월이 그려낸 잔주름 사이로도 여전히 또렷한 시선을 유지했고, 며느리는 옆자리에서 공인중개사 협회 발행경매법령집의 페이지를 접었다가 펴기를 반복했다. 30년 전 미등기 다세대 연립에서 출발해 수도권 복도식 아파트, 상가주택, 그리고 근린상가까지 경매로 축적해온 시어머니의 경험은 이미 수십억 원대 자산이라는 숫자로 환산되어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가치는 잔혹한 부동산 사이클을 통과하며 기록된 수첩의 노란 흔적 속에 있었다. 며느리는 그 수첩을 마치 실전 교본처럼 받아 적으며 단 한 줄도 놓치지 않으려는 결의로 새벽 공부를 이어갔다. 집안 거실 벽면에는 임장 권리 분석 현황 조사 감정평가 비교 입찰과 산정잔금 조달 순서도가 화이트보드에 큼직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시어머니가 직접 그린 이 절차표는 부동산 경매라는 복잡한 과정을 시각화한 지도이자 며느리에게 건넨 암묵적 지도 교본이었다. 며느리는 직장 업무 후에도 피로를 내색하지 않았다. 야간 근무가 끝나면 새벽 첫차를 타고 시어머니가 지정한 매물지로 향했고, 주말마다 소도시 법원 경매계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모의 입찰서를 작성했다. 권리 분석을 위해 등기부등본과 집합 건축물 대장을 여러 번 대조했고, 시어머니는 낙찰가율 계산에서 1%의 공란도 허용하지 않았다. 봄이 오기 전 두 사람은 수도권 외곽 역세권에 위치한 25평형 아파트에 주목했다. 감정가 5억 8천만 원, 낙찰 가능가 5억 원 이하로 예측되는 물건이었다. 시어머니는 건물 외벽 균열, 인근 신축 단지, 전세 시세, 대지 지분 면적, 임대차 현황 등 필수 정보를 2중 3중으로 확인했다. 며느리는 법원 경매 정보지를 토대로 입찰표를 시뮬레이션하며 최저 입찰가, 유찰 시 재입찰가, 대출 가능 한도, 경락잔금 대출 금리 변동폭을 엑셀로 정리했다. 교차 검증 끝에 산정된 목표 투자가액은 5억 원. 이는 며느리가 모아둔 1억 5천만 원의 자본금과 70% LTV 조건이 적용된 경락잔금 대출 3억 5천만 원으로 감당 가능한 규모였다. 입찰 당일 새벽부터 내린 비가 법원 현관 바닥에 얕은 물줄기를 만들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건넨 서류 가방을 품에 안고 입찰 봉투 서류 재확인을 반복했다. 시어머니는 긴 줄 뒤편에서 며느리의 뒷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정오가 조금 지나 개찰 결과가 전산 게시판에 떠올랐다. 입찰가 5억 원 1순위. 경쟁자는 3명이었고 두 번째 최고가와의 격차는 1,200만 원. 며느리는 게시판 앞에서 숨을 삼켰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걸어와 며느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고개를 돌린 며느리의 눈가엔 피로와 안도, 그리고 압도적인 환희가 섞여 있었다. 낙찰 후 절차는 속전속결로 진행되었다. 보증금 법원 계좌 이체 확인, 잔금일 일정 확정, 대출 실행 은행 협약, 전입세대 열람, 낙찰 대금 납부 보증보험 가입까지 모든 과정이 시어머니 수첩의 체크리스트를 따라 흘렀다. 경락잔금 대출 승인율은 시어머니가 예상한 대로 깔끔하게 통과되었고, 대출 실행일 기준 변동금리는 연 3.9%에 책정되었다. 며느리는 공사 예정이던 내부 리모델링 견적을 빼곡히 비교하며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방법을 강구했다. 시어머니는 컨설팅 업체와 현장 미팅을 동행하며 층간소음 시트와 방수 공정의 품질을 직접 점검했다. 입주 첫날 새집 특유의 거친 냄새와 도배 풀내음이 뒤섞인 빈집 중앙에 두 사람은 간이 테이블을 놓고 앉았다. 시어머니는 30년 전 첫 경매 낙찰로 얻은 전세집에서 자랑 대신 불안으로 잠 못 이루던 밤을 떠올렸고, 며느리는 벽에 길게 드리워진 햇빛을 바라보며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이자, 세금, 관리비, 그리고 앞으로의 보험료와 유지비를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러나 불안보다 더 큰 감정은 단단한 현실 감각이었다. 월세가 아닌 자신의 주소를 적을 수 있는 첫내 집. 며느리는 숨을 들이마시며 그 주소를 천천히 내뱉어 보았다. 그날 이후 며느리의 새벽 공부는 멈추지 않았다. 이번 아파트는 시작에 불과했다. 시어머니는 실전 투자는 복리의 시간이라 적어둔 핑크색 메모지를 며느리에게 건넸다. 며느리는 매달 현금 흐름을 계산하고 중장기 보유 전략을 시뮬레이션하며 다음 목표를 경기 남부의 소형 상가주택으로 설정했다. 평일이면 회사 퇴근 후 노트북으로 온비드 공고를 검색했고,
주말이면 시어머니와 함께 지방 소도시 역세권 주변을 임장하며 매물 정보를 광적으로 수집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아들 부부의 재정에 한 푼 보태주지 않았다. 대신 그 어떤 교육비나 자물쇠보다 값진 실전 노하우를 선물했다. 며느리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다. 일원이 아니라 30년의 경험이자 기록, 그리고 시장을 관통하는 안목이 그녀에게 흘러들었다. 인연이란 채움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완성된다는 자각 속에 며느리는 한 걸음씩 시장의 층계를 올랐다. 다락방 가득 쌓인 시어머니의 경매 기록 노트는 이제 두 사람이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낙찰 아파트의 잔금이 완납되고 등기 이전이 완료되자 며느리는 첫 달 월세 수입에 앞서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현관에서 거실까지 연결되는 동선을 분석해 조명 교체와 전력 효율을 높이는 공정을 진행했고 방음과 열 차단 성능을 고려해 복층 유리창을 시공했다. 현장 감독은 시어머니가 맡았다. 시어머니는 공사 일정표와 자재 납품 일지를 대조하며 견적서와 실제 사용량 사이의 차이를 꼼꼼히 점검했다. 인테리어 업체가 제시한 잔손 공정을 일주일 앞당기는 동안 며느리는 세무사와 상담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종합부동산세 기준선, 그리고 감가상각비 적용 범위를 문서화했다. 집이 완료된 뒤 며느리는 내외부 사진을 정리해 임대 포털에 게시했다. 부동산 시세 조사 결과 근처 비교 물건 대비 5% 낮은 월세 책정이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광고를 올린 지 일주일 만에 대기업 연구직 부부가 장기 거주를 조건으로 계약 의사를 밝혔다. 임대차 계약서는 전월세 전환율, 수선 의무 범위, 장기 입주 시 인테리어, 소모품 교체 주기를 명문화하여 분쟁 여지를 최소화했다. 계약이 확정되자 며느리는 매월 수년금 흐름을 엑셀 차트로 시각화했고 시어머니는 그 결과를 보고 현금 흐름 확보 1단계라는 메모를 적어 노트에 첨부했다. 첫 임대료가 입금된 날 며느리는 자동 이체를 설정해 경락잔금 대출 이자와 관리비, 수선 충당금을 분리 계좌로 이동시켰다. 시어머니는 현금 흐름을 통제하지 못하면 자산이 아닌 짐이 된다라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예비비 계좌의 소액이라도 꾸준히 적립하라고 조언했다. 며느리는 조언을 받아들여 매달 임대 수입의 10%를 긴급 보수용으로 따로 묶었다. 안정적인 수입 구조가 확보되자 두 사람은 다음 투자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기록 노트 중 도심 근린 상가편에는 공실 위험과 유동인구 패턴이 상세히 서술되어 있었다. 며느리는 최근 3년간 지역 상권 공실률, 인구 이동, 프랜차이즈 입점 계획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상가 경매 물건 12건을 후보군에 올렸다. 시어머니는 후보군 중 재건축 예정구역 인접 상가 2곳에 주목했고 며느리는 그 상권의 카드 매출 빅데이터와 키워드 트래픽을 분석해 카페형 업종이 안정적 매출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검토 끝에 최종 목표 물건은 감정가 9억 5천만 원, 예상 낙찰가 8억 2천만 원으로 압축되었다. 상가 임장은 새벽 첫 기차와 막차 사이의 강행군으로 이어졌다. 새벽 6시 시어머니는 여전히 정확한 보폭으로 블록을 걸으며 상가 뒤편 주차 동선을 확인했고 며느리는 주차 면수와 CCTV 사각지대를 기록했다. 오전에는 건물관리소장과의 면담으로 관리비 연체 내역을 파악했고 오후에는 인근 상가 운영자들을 만나 상권 변동과 임차인 전출입 사유를 들었다. 모든 기록은 엑셀 시트와 손글씨 수첩 2군데로 이중 저장되었다. 입찰 하루 전 며느리는 예상 낙찰가 산정식을 다시 계산해오며 자본금과 대출 한도를 시뮬레이션했다. 총 투입 예산은 2억 원의 자기자본, 6억 2천만 원 대출로 구성되고 대출 금리 상승 위험을 대비해 변동금리 상단 2%포인트 인상 시 손익분기점을 재검토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 점검표에 리스크 버퍼 확보라고 적고 붉은색으로 표시했다. 그러나 입찰 당일 상가는 경쟁자가 예상보다 많았다. 개찰 결과 낙찰가는 8억 9천만 원, 두 사람이 제출한 8억 2천만 원은 아쉽게 3순위에 머물렀다. 며느리는 착잡했으나 시어머니는 담담히 다음 기회를 준비하자고 말했다. 실패는 자본 손실이 아닌 데이터 축적이라는 원칙이 두 사람을 지탱했다. 며느리는 즉시 낙찰 결과 데이터를 기록하고 참여자들의 입찰가 분포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수첩에 조용히 메모했다. 시장 깊이를 읽는 법은 경험 곡선의 함수. 몇 주 뒤 수도권 변두리의 리테일형 상가가
경매 목록에 새로 등장했다. 이번 물건은 감정가 7억 원, 긴급 매각 사유로 2회 유찰되어 최저 입찰가는 4억 9천만 원까지 내려가 있었다. 분석 결과 건물은 노후했지만 토지 지분이 넉넉했고 근거리 역세권의 대형 복합 쇼핑몰 입점 계획이 확정된 상태였다. 두 사람은 임장과 권리 분석을 다시 수행했고 이번에는 감정가 대비 78% 수준의 5억 4천만 원을 상한선으로 삼았다. 입찰날 법원 게시판에 낙찰가 5억 3천만 원, 1순위라는 글자가 떠올랐다. 며느리는 손끝이 떨렸지만 시어머니는 조용히 옆자리에 서서 며느리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낙찰이 확정된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은 없었지만 지난 수개월의 조사와 실패, 그리고 학습이 한 점으로 응축되는 실감이 두 사람을 동시에 관통했다. 낙찰 이후 상가를 리모델링할지 그대로 임대할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과거 사례를 참고해 ROI 비교표를 작성했다. 건물 구조상 벽체를 철거하지 않아도 내부 레이아웃 변경이 가능한 구조였고 인테리어 비용 대비 임대료 상승폭이 우수했다. 최종적으로 부분 리모델링 후 카페 프랜차이즈와 10년 장기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며느리에게 남은 것은 잔금 납부와 리모델링 관리, 그리고 임대 운영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더 이상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첫 아파트 낙찰과 월세 관리 실패 경험을 거친 뒤 그녀는 숫자와 서류 뒤에 숨은 리스크를 읽어내는 눈을 얻었다. 시어머니는 수첩 마지막 장에 파트너십으로 완성된 두 번째 투자라는 문장을 적었다. 그 문장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구축해갈 미래의 블루프린트가 되었다. 부동산 시장의 파도는 여전히 변동했고 대출 금리는 언제든 오를 수 있었다. 그러나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그 파도 위에서 균형을 잡는 법을 몸으로 배웠다. 자산과 경험이 복리로 쌓이는 시간 속에서 두 사람은 고단하지만 견고한 계단을 함께 올랐다. 그리고 그들의 수첩과 엑셀 파일은 여전히 새로운 물건과 새로운 전략으로 채워지는 중이었다. 아파트와 상가의 안정적인 운영이 시작되면서 며느리는 자산 운용의 다음 단계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한 임대 수익을 넘어 자산 증식의 복합적인 경로를 설계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중요한 조언을 건넸다. 자산은 늘릴 수도 있지만 지키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수십 년간의 시장 순환을 견디며 체득한 실전의 철학이었다. 두 사람은 보유 자산의 구조를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 며느리는 현재의 부동산 중심 포트폴리오에 일정 비율의 유동성 자산을 추가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은행 예적금보다는 단기 채권, 리츠 REITs, 그리고 일부 국내외 배당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분산을 모색했다. 시어머니는 그 판단에 동의하면서도 항상 원금 손실 가능성과 세제 문제를 병행해 고려해야 함을 상기시켰다. 그들은 함께 ETF 구조를 학습하고 글로벌 배당주를 추종하는 포트폴리오를 엑셀에 구성했다. 특히 환율 변동성에 민감한 자산은 일부 환해지를 병행하거나 원화 기반 대체 투자로 편입 비중을 조정했다. 시어머니는 특정 종목이 아닌 분산의 미학을 강조했고 며느리는 매주 정해진 시간의 수익률, 배당락 일정, 그리고 리밸런싱 시점을 점검했다. 주말이면 둘은 부동산 현장을 벗어나 세미나와 금융 리터러시 강연에 참석했다. 강연장 한켠에서 손을 맞잡고 메모를 정리하던 모습은 주변의 이목을 끌었고 몇몇 참석자들은 이들이 모녀가 아닌 고급 투자 자문가들로 착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외부의 시선이 아니라 한 걸음씩 내딛는 자산 형성의 경로 그 자체였다. 시간이 흘러 며느리는 첫 낙찰 아파트에 이어 두 번째 물건으로 노후 원룸 빌라를 공매로 취득했다. 이 물건은 세입자 명도와 도시가스 정산 등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지만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과거에 기록한 임차인 협상 사례집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풀어나갔다. 결국 세입자는 원만히 이사했고 건물은 리모델링 후 대학생 대상의 쉐어하우스로 변모했다. 수익률은 초기 예측을 웃도는 7.3%로 안정화되었고 며느리는 명확한 수치와 절차로 자신의 성장을 증명해냈다. 그 즈음 시어머니는 새로운 결심을 내렸다. 자신이 30여 년간 쌓아온 경매 실무와 자산관리 노트를 정리해 한 권의 자서전으로 출간하겠다는 것이다. 제목은 간단했다. 수첩 속의 부동산. 지피를 도운 이는 바로 며느리였다.
그녀는 손글씨 메모와 각종 서류들을 디지털화하고 인터뷰 형식으로 노년의 시어머니로부터 경험과 통찰을 끌어내어 정리했다. 책은 예상보다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여성 고령자 독자층에게 많은 공감을 얻었고 경제적 독립이라는 키워드가 여러 매체에서 다시 조명되었다. 방송 출연 요청까지 이어졌지만 시어머니는 조용히 뒤로 물러섰다. 대신 며느리가 강연을 대신 맡았고 실전 경험과 수치 중심의 설명은 젊은 청중들에게 신뢰를 안겼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가족도 사제관계도 아닌 한 팀이었다. 서로 다른 시기를 살아온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가장 필요한 조각을 채우며 하나의 균형 잡힌 투자 구조를 만들어냈다. 아침마다 이어지는 재무점검, 오후의 입찰 분석, 그리고 저녁의 차 한 잔 속에서 그들은 자산을 불리는 동시에 시간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기술을 함께 습득해 나가고 있었다. 그렇게 삶의 재무제표는 단순한 수익이 아닌 관계와 성장, 그리고 지혜라는 자산으로 서서히 채워지고 있었다. 세 번째 경매 물건은 서울 외곽의 낡은 단독주택이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말했다. 이 물건은 단지 가격의 매력 때문이 아니라 입지의 변화를 감지한 결과라며 강조했다. 30년 전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낙찰받았던 상가도 그러했듯 이 단독주택 역시 미래의 전환점을 품고 있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직감을 존중하며 곧장 지적도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열람했고 인근에 예정된 교통개발과 도시재생 사업의 흐름을 분석했다. 입찰 당일 법원 경매장엔 예상보다 많은 경쟁자가 몰렸다. 그러나 둘은 흔들리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말한 바 있다. 가장 비싼 낙찰은 내 기준을 무너뜨렸을 때 나온다. 정해진 상한선 아래에서 며느리는 정확히 그 금액을 써냈고 몇 차례의 호가 경쟁 끝에 낙찰을 받았다. 비록 겉보기엔 허름한 건물이었으나 건물 뒤편에 흐르는 작은 하천과 학교와의 거리, 가로변 점포로의 전환 가능성 등은 그 자체로 복합적인 가치를 내포하고 있었다. 낙찰 이후 며느리는 처음으로 리스크 관리라는 실전의 벽에 부딪혔다. 주택은 사실상 방치되어 있었고 하수 배관과 전기 설비는 전면 교체가 불가피했다. 시어머니는 이런 상황일수록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공사 관리가 아닌 시간표라고 조언했다. 자금 회전과 금융 비용의 흐름을 계획하고 세입자 모집과 리모델링 일정이 엇갈리지 않도록 수차례 타임라인을 조정했다. 공사가 마무리될 무렵 며느리는 지역 내 임대중개업소와 긴밀히 협의해 1인 가구 맞춤형 임대 전략을 펼쳤다. 소셜미디어 광고를 통해 작지만 프라이빗한 공간을 테마로 영상 콘텐츠도 제작했고 예상보다 빠르게 계약이 완료되었다. 1년 만에 회수된 자금과 일정 수준의 시세 차익은 며느리에게 또 다른 자신감을 안겨주었다. 그해 겨울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함께 자신이 10년 전 소유했던 지역의 주택가를 다시 찾았다. 거기에는 이제 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었고 그 위로 낙조가 붉게 물들고 있었다. 그 풍경을 바라보며 며느리는 비로소 깨달았다. 경매는 단순히 부동산을 사는 기술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읽는 예술에 가까웠고 그 예술의 시작점은 늘 읽는 눈과 지키는 손에 있었다는 것을. 이후 며느리는 자신의 이름으로 첫 번째 경매 강의를 열었다. 주제는 내 집 마련, 경매로 시작하는 첫 페이지. 시어머니는 말없이 뒷자리에 앉아 강연을 들었다. 한때 수첩을 펼쳐 숫자를 세던 손이 이제는 마이크를 잡고 설명하는 모습으로 이어졌고 그 손끝에서 또 다른 시작이 조용히 태동하고 있었다. 그렇게 한 세대의 경험은 다음 세대의 구조 속에 녹아들며 또 다른 삶의 해답을 생성하고 있었다. 며느리의 경매 여정은 낙찰과 동시에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순간부터 진정한 시작이었다. 부동산 실명제, 건축물 관리대장, 임대차 계약서 작성, 양도소득세 예측, 임차인 보호 규정 등 실무의 영역은 생각보다 더 정교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이 모든 행정 절차를 몸으로 익히라고 조언했다. 수업으로 배우는 법과 현실에서 마주하는 법 사이엔 간극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녀는 이미 오래전 몸으로 체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은 토요일마다 서울 법원 인근에서 열리는 무료 경매 강의를 놓치지 않았고 일요일엔 구청 도서관에 모여 지역 개발 계획과 국토 이용 규제 관련 문서를 꼼꼼히 검토했다. 며느리는 점차 입찰이라는 행위가 단순한 도박이 아니라 분석과 직감, 그리고 현장성에 기초한 입체적 사고의 결과임을 깨달아갔다.
이 과정에서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손익계산서를 그려보게 하고 공사 견적서를 비교하며 효율성과 리스크 사이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했다. 몇 달 후, 며느리는 또 하나의 물건에 관심을 가졌다. 이번에는 지방 소도시에 위치한 근린상가였다. 낙후된 지역이었지만 인근의 대학 캠퍼스 이전이 확정되면서 상권이 재정비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었다. 며느리는 처음으로 시어머니 없이 임장을 나섰고 직접 상권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 보고서를 건네받고 오랜 시간 읽어내려간 뒤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것은 신뢰의 제스처였고 동시에 독립의 선언이었다. 입찰 당일 며느리는 홀로 법정에 입장했다. 손에는 세심하게 계산된 입찰가가 적힌 봉투를 들고 있었고 머릿속에는 수없이 시뮬레이션한 손익분기점과 리모델링 후의 기대 수익률이 선명히 떠올랐다. 결과는 낙찰이었다.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물건이었기에 경쟁자는 적었고 가격도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형성되었다. 며느리는 수익 구조를 단순 임대 수익에만 국한하지 않았다. 상가 1층을 카페로 리모델링해 임대하고 2층은 소형 공유 사무실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대학교의 온라인 수업 증가와 지역 청년 창업 지원 센터의 입주 수요를 분석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계획을 조용히 지켜보았고 시행착오에도 조급해하지 말라며 한 발 뒤에서 조언을 건넸다. 그해 연말 며느리는 자산 증식이라는 명제보다 더 큰 의미를 실감했다. 그것은 바로 해낼 수 있다는 자기 신뢰였다. 그리고 그 신뢰의 뿌리에는 오랜 세월 스스로의 방식으로 불을 일구며 자리를 지켜온 시어머니의 조용한 손길이 있었다. 경매라는 여정은 단순히 부동산을 사고 파는 기술이 아니라 지혜를 전수받고 자립의 궤적을 함께 그려가는 또 하나의 인간관계의 증명서였다. 그 이후 며느리는 종종 경매 초보자들에게 조언을 구받곤 했다. 그녀는 늘 같은 말을 남겼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을 움직이는 손과 마음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걸 시어머니에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또 하나의 지식과 경험은 한 사람을 넘어 새로운 이정표를 향해 전해지고 있었다.